네, 우리 강황국 작가님 그 고깃집 얘기가 나오니까 네. 무한리필 가시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의심들 많이 하시는 그런 아닙니다. 거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해물 쪽으로 갑니다. 아 이번 해물로 갑니까? 네네네. 네. 네. 저 가격 싼 집으로 가는 거 아니죠? 가격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당연히 지난번에 얻어 먹었는데 아, 이번에서 그렇죠. 또 해야죠. 네, 뭐 홍합탕에 라면사리만 막 7개 넣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 저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네. 너를 강황국으로 봅니다. 강황국으로 그렇군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 자, 또 맛있는 거 오늘. 저희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아.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네. 아 이럴 때 나 뭐 해야 돈 벌어요? 네? 나 뭐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일단 뭐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니, 지금- 근데 그 박사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죠. 아, 그래요? 네네. 아 돈 버는 건 잘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 박사님. 아 진짜?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자랑 3프로TV 공식 이코노미스트 3프로TV 최고의 선배님이시자 최고의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투자 내비게이션 그렇게 좀 저희는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3프로TV 대표입니다. 대표신데. 아무도 모르셨죠? 제가 대표했던 거?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물론 이제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경기나 물가 이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풀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뭐 제일 투자 판단의 핵심 이야기니까요. 물가는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네, 결국 뭐 물가는 잡혀야죠. 근데 확실히 잡혀야죠. 아, 왜냐하면 어설피 잡히면 안 되고. 지금 근원 PCE 2% 정도를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데 네, 지금 0.3씩 떨어져서는 뭐 올해는 택도 없고 네. 또 하반기에도 0.3% 전월비 지금 뭐 일단 지난달에는 5.2에서 4.9 0.3% 포인트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매달 그렇게 0.3씩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반기에는 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유가가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 예, 아. 지금 뭐 110불대 거의 120불. 예, 그러니까 유가 다음 주 중에 아마 잡힐 예정입니다. 네, 네. 뭐 다음 주 뭐가 있죠? 아니 이제 증산. 아 증산. 그 증산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어제 나온 어려워요? 것도 쿼터도 뭐 사실 사우디가 뭐 앙골라라든지 뭐 전혀 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한테 일률적으로 쿼터를 나눠줬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비례해서 답답하네. 이렇게 줄여라 하는 건데 그게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사실은 뭐 그거는 의지가 별로 없는가 어제 그 감산 정책 나오면서 유가가 네. 올랐잖아요. 네, 지금 시장 반응이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로 천천히 떨어지면 긴축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진짜 70년대처럼 몇 년이 걸쳐가지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물가는 떨어지는데 너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연준이 지각 긴축을 하는 연준이 조금 다급해졌다라는 거고요. 경기와 관련해서는 결국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예, 어떤 차트죠? 그냥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와 점점 낮아지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 시나리오가 6개가 있네요. 6개 중에 예. 이제 현실적으로 확률 낮은 것들 3개는 이제 빼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뭐 더 네. 높아지거나 음. 완만히 낮아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지금 물가가 3, 4%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8%에서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물가나 금리가 안정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좀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티가 포뛰면 결국에는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아주 급속히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저는 한 30%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이 조금 완만히 낮아지는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골디락스 골디락스. 연착륙. 그러니까 네. 경기가 낮아지긴 하고 결국에는 뭐 침체로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반까지는 이 골디락스 연착륙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리세션으로 가는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저는 이 대신 확률- 리세션으로 가긴 가지만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따뜻하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 정도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박스권이든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그래도 지금 연초부터 보시면은 이게 추세가 약간 우하향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5번의 반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을 포함해서 네. 베어마켓 랠리가 예. 그동안 뭐 이게 약간 우하향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을 했으면 돈을 벌었죠. 하지만 기가 막히게. 이 추세가 하향 추세였고요. 4,800 S&P 4,800부터 지금 3,800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셋째 주에는 주간 6, 7% 떨어지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4월 달에는 9%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이 시장이 네네. 들었다 놨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 투자 트레이더는 이런 시장을 뭐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죠. 근데 이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스권인 장세에서 이건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장이다. 근데 추세가 없는 장이 그래도 골디락스 장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뭐 EQ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박살나고 하반기 가이던스가 뭐 그냥 무너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40%라고 쓰셨는데 네. 그게 그나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박스권이잖아요. 네. 나머지 60%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낮아지는 거니까 이제 주가가 더 빠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박스권이고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는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죠. 만약에 저는 이제 주가가 6개월 후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죠? 네. 저희는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장은 알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통화 긴축의 목적은 수요를 조금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로 교환을 하자는 겁니다. 물가랑 성장률과 서로 바터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죠. 네. 기업 실적도 당연히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이나 맷집에 따라서 국가마다는 다르겠지만 네. 아무튼 수요가 줄면서 성장률의 어떤 둔화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은 있을 거다. 네.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고 많이 떨어져야 당연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수요가 위축돼서 수요가 파괴돼서 물가가 더 떨어지면 네. 그거는 만약에 9월 달부터 그냥 금리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리세션이잖아요. 근데 그 확률은 유가에 달려 있다. 네. 그렇게 될지 아니면 주가가 그래도 이 미들 그라운드, 그러니까 중간지대, 골디락스 연착륙 기간을 한 1년 정도 지연시키는 그 힘은 결국 유가에 달려 있다. 유가가 도와줘야 된다. 유가가 120불, 130불 계속 올라가면 네. 그거는 어렵다. 한 6개월 후에 경기는 침체로 갈 거다.
이걸로 간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고 그럼 걔 떨어질 때까지 그냥 주식을 좀 쉬고 좀 딴 거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좀 놀고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 투자자마다 다르죠. 저는 그냥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아, 그냥 정말 자신 있는 종목만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네, 하고. 그리고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크니까 네. 종목의 변동성이 작은 종목, 궁극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종목. 음. 어쨌든 이게 어닝의 어떤 실적에 자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뭐 장기 투자하겠다. 예, 그래도 현금 비중을 높여서 전체 주가가 빠질 때는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마이크로소프트, 없죠. 그렇죠. 애플, 네. 삼성전자 다 떨어지는 같이 거죠. 네. 못 오르거나 그 바닥을 길 수밖에 없잖아요. 음. 예,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그럴 때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놓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죠. 네. 아, 저는 이제 뭐 혹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쭉 설명해 주시는 데에서도 그 이른바 그 차트 장표에 우하단 쪽에 보면 이코노미 아웃룩 그리고 그 옆에 3프로 TV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네. 보면 뭐 어디 투자증권, 어디 저 연구소 뭐 이런 거 박힌 지금까지 이제 장표만 쭉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3프로 TV가 3% 찍힌 TV가 붙어 있습니다. 와, 그 장표 예. 정말 감동입니다. 네. 아유, 조금 더 엄청나네요. 다음에 글씨 좀 저 글씨 크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폰트 36 어때요? 당연히 적극 바로 반응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아 우리 김한진 박사님. 자 그렇게 이제 경기랑 물가에 관한 이제 두 개와 세 개의 어떤 그 섹터라고 두 개와 세 개 이제 칸으로 나눴을 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는데. 물가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완만히 경쟁 성장률이 낮아지는 골디락스 연착륙이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단독으로 보면 가능성은 40%를 가장 높게 보셨지만 급속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경착륙, 리세션이 사실 30, 30이니까 합하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건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기본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유가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그냥 금방 갈 수도 있겠구나. 아 유가가 도와주지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않으면. 제일 지금 핵심이 그럼 유가라고 보면 돼요. 네, 저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친구들이 왜 증사를 이렇게 미미하게 했을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제 수천은 뭐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한다라는 썰이 있으니까 뭐 진위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미국한테 당근을 한번 던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이란, 이라크랑 뭐 지금 대척점에 있는데 그런 걸 외교적으로 풀려면 미국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사우디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화석 연료가 계속 뭐 수년 뭐 당분간 뭐 지속되겠지만 뭐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우디도 이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뭐 미국이 계속 주장해온 이런 그 증산에 대한 화답의 제스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실효성이 지금 거는. 없고 뭐 러시아를 일단 빼고 나머지 국가들이 증산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 뭐 지금 베네수엘라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증산이 어렵거든요. 석유 전문가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이미 코로나 때 위축시켰던 그 추출 설비 지금 미국의 정유 그 휘발유 가격이 소매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도 정제 시설을 코로나 기간 때 완전히 위축시켰기 때문에 뭐 한번 투자하면 뭐 한 5년 10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정제 시설을 지금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내년 리세션 오면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추출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들은 증산하고 싶어도 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쿼터를 뭐 비례해서 지금 40만 배럴인가요? 거기서 64만 배럴로 뭐 1.7배 그냥 증가시켜놓은 데서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한 거는 네. 시장이 그건 뭐야?
뭐 증산도 안 되는 나라들 다 포함됐네. 뭐 이러면서 지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어쨌든 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뭐 미국이 하는 행동에 사우디는 그러겠죠.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뭐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뭐 좀 봐서 해줄게. 뭐 이제 이런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뭐 기승전 유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제 유가는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예의주시는 할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어쨌든 유가에 따라서 네. 경기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좀 세심한 지금 지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미우나 고우나 세계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금융시장의 어떠한 리더격인 미국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경기의 어떤 그 지표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디스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 네. 가령 뭐 다음 주에 나온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장 내일 나올 뭐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지난달에도 5.5%에서 5.2%로 4월에 낮아졌는데 네. 어쨌든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러한 디스인플레이션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 그러니까 건강한 좀 둔화 속도, 안심할 수 있는 둔화 속도가 지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경기의 하강 속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 실적입니다. 네. 지금 1분기 기업 실적에서도 그냥 많이 충돌했잖아요. 네. 처음에 나온 뭐 갭이라든지 뭐 지금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타겟 이런 기업들은 뭐 그냥 박살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기업들 메이시스라든지 뭐 노드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지금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다 기업들이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들은 조금 망가지고 또 망가질 듯한 가이던스를 좀 줬고요. 이번 1Q를 지나면서 어떤 기업들은 괜찮네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안도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2분기도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2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다 그 기업들이 실적이 꼬꾸라지는 건 아니다. 네. 그게 이제 좀 경기에 대한 내성이 기업들이 얼만큼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2분기에도 1분기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에도. 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 차트만 하나 또 한번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 차트만 한번 보시면 마지막이요? 네. 지난번 그 한두 달 전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미국 기업의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그래프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ISM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50 밑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차트 아닙니까? 네. 이게 다음 달 뭐 안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50 밑으로 꺾이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간이고 아직은 경기가 괜찮은 기간인데 네. 이 골디락스 기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골디락스 기간을 거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이지 않을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튼 경기 센티먼트나 기업 어닝의 센티먼트는 계속 내려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면은 확실히 지금 이 그 ISM 제조업 지표가 한 65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그래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미국 기업 EPS도 같이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네.
그 원을 칠한 부분이 이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인데요. 가장 최악일 때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파른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하긴 네네. 딴 때 보면은 이제 ISM 지표가 좀 천천히 떨어질 때는 EPS가 계속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천천히 떨어질 때 EPS가 계속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떨어지면서 증가하고 네, 네. 있고요. 네네네. 이번에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음.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원가 상승의 압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버티는 정도일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 EPS가 내년 원래 컨센이 230불 정도였는데 지금 한 4, 5% 낮은 저는 한 220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제 바뀔 거다. 음. EQ 실적도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업들이 하반기 가이던스 낮추면 내년도에 이제 뭐 230불이 아니라 220불이야, 218불이야 이렇게 이제 조금 낮출 텐데요. 낮추다 보면 이제 적정 PER이 지금 17배에서 S&P 500이 뭐 16.5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히 비싼 건 아니네요, 일단.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PS가 한 220달러 정도의 16배에 부합되는 S&P 주가 지수 때는 한 3,5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4,200 정도 돼요. 네, 4,150, 뭐 4,200인데, 네. 그러니까 3,500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네, 거네요. EPS가 한 220불 정도 가도 이 차트에서 그냥 소폭 조정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았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반납하는 이익이 약간 뒷걸음질 치는 네. 살짝 약간 애교죠. 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닐 거다.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뭐 S&P 500이 3,500이 깨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잘하면 한 사실- 3,550. 그리고 사실 16, 17배는 좀 하한단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20배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 골디락스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이라면 이 차트에서처럼 네. 그 너머에 디플레이션이 내년 중하반기부터 기다리고 있다면 네. 시장은 귀신같이 멀티플을 안 높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6개월, 1년 후에 EPS가 더 하향 조정될 거라는 것을 시장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리레이팅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 3,500 정도가 이번에 어떤 S&P 500 기준으로 저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200주 이동 평균선 정도죠. 네, 예,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과매도가 되면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3,4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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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래도 경기가 양호한 이 영역에 있고 그다음에 골디락스의 완충 지역도 아직은 통과하지 않았다. 디플레이에 조금 더 근접해야 주가는 아마 더 그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미국이 여전히 느릴 거고 2분기 실적이 나쁘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나쁠 거고 좋은 기업도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리오프닝으로 서비스업 경기도 회복될 거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뭐 엊그제 그 신규 어쨌든 그 잡 오프닝 네. 채용 사상 최대지 않습니까? 1,140만인가요? 사상 최고고 실업자 네. 한 명당 거의 한 1.9명의 일자리가 아직까지는 뭐 기업들이 조금 고용을 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1.9명이면 이게 다 실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당장 고용 시장이 박살날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트한 고용 상황이 이 버퍼 역할을 계속 해줄 거고 그다음에 재고율이 낮잖아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증시 밸류에이션이 뭐 작가님 얘기하셨듯이 17배 거품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업과 은행과 가계가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네. 완전히 지금 뭐 부채 덩어리도 아니고 미국이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러한 그 아주
극단적인 어떤 약세장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아까 이제 EPS가 결국 이제 기업들이 돈 얼마나 벌었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주황색 그래프를 쭉 보면 사실 역대급으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전에 무슨 뭐 금융위기 이후라든지 아니면 뭐 닷컴 버블 이후 뭐 이때랑 어느 때랑 비교하더라도 역대급으로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번 거에 대해서 좀 누릴 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예? 지금 누렸죠. 누린 거예요 이게? 주가가 후행하지는 않습니까? 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뭐 저는 누린 게 없어서 다 누린 거예요 주가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그럼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그 뭐 역사적 평균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 이익률이요. 네. 저 그래프를 딱 보면은 뭐 지금이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엄청나게 예. 올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물론 이제 그 EPS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러한 그 비영업적인 요인도 포함돼 있겠죠. 아 그래서 가파르게 올랐군요. 네, 네. 가파르게 올랐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이번에 그 특히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난 거는 조금 이전에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어떠한 그 좀 시가총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가 좀 결실을 맺은 오히려 팬데믹이 도와준 그런 꽃피우게 한 그런 기업 실적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실 때 유가가 당연히 더 오르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뭐 경착륙이나 네.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 어떤 거 좀 있겠습니까? 뭐 가계 건전성 같은 거 우리가 아직 괜찮다 이거죠? 고용 상황도 괜찮고.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 비율이 조금 높고 뭐 은행은 괜찮은데 가계 가계 부채가 건전성은 네. 지금 취약계층 중심으로 굉장히 나쁘고 음.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제 말씀대로 이제 완충지대를 지나서 디플레를 내년 하반기에 디플레로 들어가면 또 안 좋아지고 취약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게 좀 걱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이제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준이 지난번 3월달 FOMC에서 올해 성장률 2.8% 찍었는데 제시했는데 2.8% 찍으려면 앞으로 분기마다 4%씩 성장해야 돼요. 아, 1분기가 마이너스였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도 2.8 뭐 6월달 FOMC에서 이제 그 전망이 나오겠죠. 올해에 대한 수정 전망, 경제 수정 전망이 나올 네네. 텐데 제 생각에는 2.5% 안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2.5%를 찍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그 어쨌든 경기가 이쪽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인플레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ISM은 이제 50 근처에 가서 결국에 내년 들어가면 이제 50 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완전히 50 밑으로 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큰 소비 시장에 대한 수출, 대미 수출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미래 선행성을 조금 계속 반영해 간다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어쨌든 어닝의 하향 조정의 어떠한 압력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힘이 메가리가 없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올해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시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아니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도 하반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월, 11월이면 내년 상반기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주가가. 주가가. 예. 어닝도 이제 그 전망치가 좀 수정될 거고. 그런데 미국이
이럴 때 수출 증가율이 지금 20%면 이럴 때는 한 12~13%일 거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네. 미국이 디플레 들어가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의 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죄송스러운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아니 뭐 죄송해요. 항상 네. 저 친구 나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팩트는 네. 이렇게 진행된다면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틀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틀리면 기분 좋은 거고. 네, 근데 이걸 동의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더 잘 될 거야. 내수도 더 잘 될 거야. 아, 막연한 환상 기대를 네,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죠. 혹시 뭐 좋아질 시나리오는 혹시 없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오케이 주식이 막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런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상장 뭐 조건이 여기가 맞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짧은 생각에는 뭐 저기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 혹시 뭐 그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중국이 뭐 좀 지원 사격을 했는다든지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중국은 더 문제죠. 더 문제요. 네, 중국은 제 생각에는 IMF가 4.4 찍었는데 네. 올해 그거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건. IMF가 4.5 찍었죠. 그리고 지금 IB 컨센서스,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4.4지 않습니까? 뭐 발표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4% 성장 어렵습니다. 올해 중국. 그 봉쇄 때문에요, 그죠? 아니요. 봉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주택 판매가 지금 5월까지 누계가 전년 동월비 50% 감소했어요. 그 부동산 버블이 중국에서 드디어 터지는 겁니까? 네, 지방 부채 아니요 버블이 터진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중국 성장률의 상당한 부분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 쪽이요. 건설 부동산 부분이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부채 조정이 문제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 부채하고 이제 좀 그 건설 관련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부채 조정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질서 있게 일어나겠죠. 네. 중앙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든지 뭐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왜 부양책을 쓰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양책을 써서 4%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안 쓰면 3% 2% 갈 수 있는 거죠. 금리도 계속 낮추고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낮추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지금 사회융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유동성 증가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돈이 안 도는 거죠. 부동산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리고 중국도 수출로 일단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유럽 경기 뭐 올해 내년 올 하반기 내년 좋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 그러니까, 직격탄. 예. 네. 그러니까 침체만 아닐 뿐이지 계속 슬로우 다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튼 뭐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어렵고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가 중국도 수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은 미국에서 기대할 거 없고 중국은 더 나쁘고 이유는 원래 기대할 게 없었고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그 혹시 경기 침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경기 침체는 언제였어요? 왜냐면 제가 제 기억에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막 힘들고 느꼈던 피부로 막 느꼈던 적이 기억이 안 나갖고 언제가 경기 침체예요? 최근 혹은 뭐 한 10년 내에는 언제였어요? 2020년이 최악의 경기 침체 아니에요? 20년 빼고. 네. 20년 경기 침체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있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그 봉쇄로 네. 일단 경제가 멈춰서서 침체에 가파르게 들어갔다가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빠르게 어쨌든 경기 침체를 탈출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언제예요? 그 전에는 뭐 금융위기 때죠. 2008년. 네. 그때가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2008년, 2017년, 18년부터 경기는 조금 둔화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투자도 사실 안 하고 있었고 그때 뭐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라 그게 막 크게 막 피부로 막 뭐가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이제 경기 침체 다들 많이 어려웠었군요. 2008년에. 저도 그때 25% 깨졌어요. 2008년에 주식하면서. 적게 깨지신 거죠. 네, 물론 근데 그때 뭐 제 뭐 자산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였으니까 상관없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엄청 짜증나고 정말 되게 쇼킹하긴 했습니다 그때. 아 2008년 그때쯤. 코스피가 2,000에서 890으로 갔어요. 네. 그렇죠. 천 깨졌죠. 그렇죠. 890 갔습니다. 네. 우리 실제 우리가 이제 사는 삶에도 막 엄청 악영향이 오나요? 아니면 뭐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 좀 힘들긴 하지만 뭐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제가 입사를 할 때 네. 2009년이었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입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겨우겨우 한 기수를 뽑았는데 우리 연봉을 12.5% 깎았어요 그때 회사에서. 아 입사할 때. 네, 그래서 우리는 입사하면서 그거를 피부로 느꼈죠. 아, 젠장.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열받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정도의 그러면 전체적인 저 경기 침체가 내년 혹은 뭐 내년과 후년 정도에 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좀 가볍게 올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네, 무겁게는 안 오고. 무겁게 안 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의 뭐 가격 건전성이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어쨌든 세계 경기가 그 멈춰설 정도로 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리세션, 뭐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네. 뭐 연속해서 된다든지. 그래서 리세션이나 뭐 경기 침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처럼 뭐 장기적이고 끈적끈적한 경기 침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팔딱팔딱거리다가 한 대 얻어맞고 다시 가는. 그 경기 침체 잠깐 갔다가 찍고 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연준도 금리 내리고.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이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골디락스가 빨리 이제 지나가고, 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디플레 영역으로 들어가면 제임스 블라드 총재 얘기대로 저는 내년 9월 정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내년 9월이요? 아, 네. 내년부터요. 내년 9월이요? 빠르면 내년 9월. 더 일찍 내릴 수는 없을까요? 뭐 경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경기 침체가 오히려 9월부터 오면 네. 뭐 내년 침체가 와야 내립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좀 미리 선제적으로 침체 오기 전에 낼 수도 있잖아요. 물가가 8.3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물가는 한 3% 아니요. 찍겠. 물가가 일단 내려가야죠. 아 물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아까 포로 교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수요 둔화와 그러니까 완만한 어쨌든 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과 더 큰 폭의 그 경기 침체 네. 이게 이제 리세션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가는 안 떨어지고 경기만 떨어지면 음. 그거는 이제 최악의 스태그잖아요. 스태그를 거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스태그 있을 리가 없죠. 네. 물가는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해야 될 일을 경기가 해준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인플레가 연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네. 저는 7월에서 8, 9월 정도면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내년. 아니요, 올해. 올해. 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네. 연준이 인플레 앞에 무릎을 꿇냐, 잘못했다. 아. 내가 금리 인상 그 지각하는 바람에 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경기가 대신 인플레 그 연준이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이 9월 달부터 올 가능성, 9월, 네. 10월부터 네. 이게 최악인 거죠. 아 그때 오면. 만약에 그 시나리오면 네. 주가가 알게 모르게 지지선을 깰 거예요. 아. S&P가 3,800, 700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아 그래요? 코스피가 2,500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러지? 한 3, 4개월 후에 보면 연준이 무릎을 꿇었구나. 그러니까 9월, 10월부터 리세션이다. 이 시나리오고. 이 연준이 사실 경기랑 물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은 물가를 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뭐 엊그제 파월도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시달렸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7, 8월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6월이고 다음 달 다 다음 그리고 달이면. 주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그 낙관적인 쪽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 리세션 안 온다. 올 가을보다는 내년에 온다. 내년 이맘때쯤에 고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박스권이고 물가가 이제 좀 그 긍정적으로 가을에 에그플레이션도 적게 오고 그다음에 유가도 어쨌든 뭐 전쟁이나 이런 내려가고. 부분에서 잘 풀리고 네. 사우디도 아주 좋다. 진짜 증산을 제대로 해주고 정신 차리고.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아유, 미국 기술로 사이 좋아지고, 증산하고 악수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고 네.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적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오르죠. 아, 박스권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죠. 아, 근데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작고 일단 그래도 굿 시나리오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 네. 아무튼 네. 경기 침체가 가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쪽에 저는 뭐 이렇게 좀 확률을 걸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소비 같은 것도 당연히 뭐 많이 좀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제 일어날 가능성도 좀 꽤 있는 거죠, 소비. 네, 점진적으로 둔화될 겁니다. 그리고 수출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예.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2.5%좀 어려울 수 있고 예, 올해 집값도 막 떨어지겠네요, 그죠? 뭐 집값도 뭐 워낙 복잡해서 집값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이런 구조에서. 예. 아, 그럼 뭐 이럴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현금을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그래도 제일 현명한 방법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게 저는 뭐- 언제를 위한 현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리세션 끝난 다음 그때를 대비하는 현금이에요? 그럼 조금 늦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네. 그 평균 어떤 밸류에이션 지금이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 수준이 거품도 아니고 네.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식 밸류에이션이 네네. 우리나라 코스피퍼 뭐 10배 뭐 S&P 뭐 그 정도가 지금 지수대가 그런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쨌든 주식을 한 30% 정도 유지하고 하지만 주식 중에서 조금 싼 주식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한 30%는 어쨌든 하반기에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곡물 ETF라든지 내지는 어쨌든 조금 지금의 매크로 상황, 앞으로 전개될 매크로 상황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원자재 뭐 이쪽이네요, 그죠? 네.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좀 어쨌든 대체 채권 어떻습니까? 채권. 리츠 이런 쪽 리츠 ETF나 리츠 이런 것들이 한 30%. 채권은 이제 좀 애매한데 금리가 저는 이제 조금 소수론인데 어쨌든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눴듯이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베팅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시장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리세션이 늦게 온다라는 거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거고 올릴 수 있도록 경기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데 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3.2, 3 정도의 어쨌든 그 저항선을 못 뚫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 더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 상반기에 네. 연준 기준금리가 3.5% 정도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10년물이 4%까지는 못 가더라도 3.5 정도는 가고 수익률 역전 일어나면서 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예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어떤 채권 시장의 그 상황이 그런 거를 조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수익률 역전을.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 골디럭 시나리오가 올 경우에는 채권이 올해는 좀 힘들 거고 이제 그 좀 안 좋은 시나리오 한마디로 좀 그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 채권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지고 채권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만약에 주가가 많이 싸지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온다면 현금 30%를 주식으로 바꿔야죠. 음. 저는 우량 성장주를 그때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럼 지금보다 훨씬 싸요? 그때쯤이면? 어쨌든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 아까 뭐 S&P 500 20%?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3,500 정도를 어쨌든 기본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박스권에서 노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나중에 침체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을 줄이면 안 되죠. 지금 열심히 주식해야죠. 60% 70% 전체 자산 중에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대응하기 어려운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횡보 장세, 이 변동성 장세에서 30% 이상을 주식에 그것도 레버리지로 굉장히 끌려다닐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이 골디락스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완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야 될 방향이 경기 침체라면 네.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걸 또 주가가 반영할 때까지는 네. 좀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주식이고 3분의 1은 그 리츠 원자재 이런 거고 3분의 1은 현금 뭐 이 정도가 대충 맞습니까? 네. 한 10%는 외화라든지 뭐 외화, 네.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떨어지면 뭐 암호화폐라든지. 네. 그 미국에서 셰일 막 뽑을 생각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셰일이 몇 가지 요인에서 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기업들이 대체로 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인데 네. 이쪽으로 좀 돈이 잘 안 와요. 그리고 한국도 유가는 그 정크 본드를 사줄 사람 별로 없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나 조금 정크 본드의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500bp 이렇게 벌어지고 있기 500 때문에 인가요, 지금? 아직은 괜찮은데 네. 뭐 1000bp 넘으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아직은 괜찮은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 오고 뭐 지금 뭐 리그 투자했다가 그게 이제 열심히 파서 이제 내년도에 BP 올라올 때쯤이면 유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좀 조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잘 안 일어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리그 설비에 시추 설비가 원활하게 지금 그 조달이 안 되고 있대요. 네. 여러 가지 공급난 때문에. 그래서 이 증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각만큼은 셰일 오일이 팍팍 증가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사우디가 그 바이든 만나가지고 화끈하게 좀 증산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바이든 유가를 오라고, 네, 바이든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이유가 아주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계적인 통화량 증발이 촉발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그다음에 전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하셨던 미국의 외교적 실패가 누적돼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네. 사우디 문제, 이란도 있고. 이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사관 독박 쓰고 있는 거죠. 전임 정부에서 계속 그 어쨌든 외교 정책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유가가 이런 해필이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트럼프 형.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작년 하반기 때도 우리 김한준 박사님이 네.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주가 부담스럽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현금이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 그때만 말을 들었어도 제가 좀- 지금 이 상황은 아닐 텐데 그때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걸 믿었죠. 그때 잘 가는 그때가 한 3천 정도였겠네요, 그죠? 그때 한 3천? 작년 가을이면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3천 됐나? 근데 여름에 3,300이었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봐요. 네.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놓치는 그런 잘못도 저지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잘합니다. 많이 잃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제가- 중요하죠. 네, 뭐 알겠습니다. 주식 한두 해 할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제 미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네, 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 보수적인 감히- 투자자가 잠을 잘 잔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책이 있어요? 네. 필립 저는 피셔 뭐- 아저씨. 네. 저는 뭐 매우 공격적인데 잠은 잘 잡니다. 근데 저는 종목은 박스권이면 네. 좋은 종목은 올라가지 않죠. 저는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의 다 꼭지에 샀어요. 꼭지 성애자. 거의 뭐 혹시 나노 신소재 후에 또 두 번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나노 신소재는 네. 승질 사례예요. 성공 사례가 아니고 아 왜요? 그 하신 후에 또 팔고 올라갔군요. 나서 계속 달려게. 그래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 뭐죠? 무슨 태웅 로직스. 나 팔고 나서 2번 상쳤잖아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돼요.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뭐 한 3년 5년 뭐 이렇게 당장은 아닌데 지금부터도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긍정적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의 전성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소부장의 전성시대. 소부장이 온다. 언제요? 소부장.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5년 동안 갑니다. 소부장. 아니 내년에 경기심청 오는데 어떻게 해? 아니 그래 갈 종목은 가죠. 그래요? 오를 종목은 오르죠. 그렇습니까? 이게 전 세계가 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부장? 미국이나 유로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가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 장비 소재, OLED, 뭐 5G, 6G 앞으로 아무튼 잘 그래서?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매크로 환경은 지금 굉장히 아름답지 않지만 네. 소부장은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저는 뭐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지 않을까. 또 끌고 가야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좀 주가 지수의 좀 암울함을 그런 종목들이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소부장 공부합시다. 네. 그럼 반대로 주가 지수가 암울한데 그거보다 더 암울해가지고 얘네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소위 밈 주식 그러니까 PSR이 10배 이런 기업들은 뭐 네네. 최근에 또 반등했잖아요. 네. 아무튼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정리해야 돼. 조금 소수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야 돼. 정프로 저희 콘트로 오시죠. 저 PBR 주식 어떠십니까? 권트는 한번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떠세요? 소부장 공부부터 하고요. 네. 네. 자, 우리 삼프로 TV의 자랑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이게 큰 선배님께 저희가 많이 또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의 시간 소중히 또 잘 공부하면서 되새기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